이번 강좌는 도시개발법상에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다 하는 것을 이번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다양해졌죠, 그죠? 그러면서 종전에는 공적 주체 위주였다가 지금 이제 민간으로 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민간을 갖다 영역을 더 많이 참여 기회를 갖다 더 확대시켰다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되었더라도.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사업 시행자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정권자가 있겠죠?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요, 그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를 갖다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정해서 이를 갖다가 고시합니다. 근데 무조건 지정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공적 시행자가 4가지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공적 시행자는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라 대표적인 것이 공적 혜택의 공영이 가장 대표적이죠. 또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조심해줘야겠죠.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6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이제 LH공사라고 잘 그러죠. 자,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도 합니다. 자, 안산시라든가 구미시 이런 데는 되게 수자원공사들이 참 많이 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지 방식의 출발점은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이 바로 그것이 오늘날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자체가 결국 한국농어촌공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 공공기관 그랬습니다. 종전의 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을 갖다 한정하는데 이런 것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누가 있다 보시면 정부투자기관. 그럼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철도 있죠. 철도 있는 데서 보면 결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곳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뭐라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정부 출연기관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정부 출연기관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지방공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H공사라고 그러죠. 또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지방공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계획서에다가 시행 규정을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출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7가지지만 사실상 8가지가 형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 형태가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 이제 미음법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은 자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토지를 수용하는 자가 있죠. 얼마 정도나 3분의 2 이상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자를 기점으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나가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죠. 그럼 이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 의한 경우만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문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권역으로 이사하는 법인이 있죠. 특히 가장 많은 게 공장과 학교 법인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업자. 주택법상에 보면 이제 등록사업자가 있고 비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적어도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이제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에 가서 등록하도록 돼 있다. 그 사람도 여기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신시가지를 건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당연히 몰아볼 수 있어요. 하나의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개발업자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언급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 있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서 조합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걷다는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이들이 민간의 경우는 또 뒤에서 보겠지만 가서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에다가 플러스 시행 규약을 제출해주면 가서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지정을 할 때 이제 뭐가 나타나냐?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례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왜 어떤 특례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부 환지 방식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땅이 있는데 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 그러면 결국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1차적으로 지정할 때 ING 이걸 지정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서 지정고자 할 때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냐? 가서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요게 아주 가장 1차적인 형태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2차 시행자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할 사람. 그럼 2차적으로 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 그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누가 하냐? 국토장관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신탁회사 이들로 하여금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사유를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보면 이러한 이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다 정리해 보면 일병동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우리한테는 좀 재치껏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분명히 여기 민간이 제출을 해줘야
가서 지정고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몇 년 내야 되냐? 1년 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 이 자체를. 그러면 토지소유자 조합원한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 플러스 6개월 연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같이 토지소유자 조합보다도 지방자치 먼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요거는 동의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들이 자기 자신이 사업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에 자신을 잘 못 믿어. 우리 하다가 이거 좀 중간에 그만도 못하고 전문적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이 가서 동의하는 거야. 우리보다 좀 관급에서 했던 급에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들은 다 뭐가 기점이 될 거냐면 가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행자를 더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이거 가지고 제출한다. 신청을 해줘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시의 경우는 일반 시의 경우다. 그럼 지정권자를 가져간다. 그러면 지정권은 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도시다 그럼 자기가 직접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더라? 규약. 공적 주체 입장에서는 규정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시행자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이 시행자를 갖다 이제 뭐 할 수 있냐? 변경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또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변경. 그럼 이와 같은 시행자를 갖다 변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가는데 요 변경이란 말은 ing형으로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죠. 이거는 아까는 지정은 ing였지만 이거는 이미 되었다가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그 경우는 4가지 경우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경우수가 있다. 그 4가지 경우수가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보면 역시 교재에도 간접적으로 언급해놨죠. 자, 보도록 해봅시다. 1번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자, 그 순서 전체를 한번 무시해 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받은 사람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시행자가 지정된 거 아닙니까? 지정해서 고시까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고시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정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뭘 작성해야 돼요? 가서 지정했으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계획. 그럼 여하튼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그거 가지고 인가를 갖다 받아야 되겠죠. 그 인가 받으면 이제 인가 고시가 되는 겁니다. 인가 고시가 돼요. 특허죠. 그러고 나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야 되겠죠. 시행이라는 건 곧 착수, 착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래서 가서 나중에 끝나면 준공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지정하고 나서 1년 내 이 사람들이 1년 내 1년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좀 더 넓게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지정권자가 실시 인가 신청 연장하는 경우 단지 이제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1년이 아니라 구역 지정부터 1년 내 실시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사업 시행자 자체를 역시 또 변경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당연히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지정했으니까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인가 받고 나서 인가했는데 인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가 받고 나서 몇 년 내 착수하도록 있냐? 2년 내 착수하도록 있는데 2년 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경우 배웠죠? 그런데 이제 뭐냐? 지정 이후에 이 지정한 이후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정 이후에 부도날 수도 있고 파산당할 수 있죠. 세 가지. 그다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지정받을 때와 여기 인가받은 자체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위법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위법 부당하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죠? 그럼 네 가지 경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의 그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객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았다. 여기 있죠. 2년 내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 당연히 맞죠. 2번 행정처분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취소. 여기 있네요. 행정처분, 위법부당해서 행정처분에서 시행자를 갖다가 지정 취소했다.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되겠네요. 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내죠. 단 플러스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1년을 기준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또 여기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날 수가 있겠구나. 당연한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행정처분에서 실시액 인가가 뭐가 된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공적보다 이제 사적 영역을 넓혔다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분양 설계 대행 및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위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 범위를 더 확대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시설 설계라든가 부지 조성 공사라든가 또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또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건설 사업자 민간한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행시킬 수 있다. 그 다음 공공시설 건설을 갖다 위탁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거꾸로 시행자가 철도, 항만 같은 국책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가져올 공유수면 매립 거의 국가의 국책사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한 공공연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이제 기초조사라든가 무슨 조사? 기초조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주민 이주대책사업 이런 거는 국가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까지 할 수 있어요? 지방까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산점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차이가 바로 뭐냐?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거 철도 항만이 났다는 국책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토지 매수 업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위탁 수수료를 갖다가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탁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뭐가 있다 보시면 사업 시행자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조합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성격부터 제일 먼저 파악하세요. 조합자 나왔으면.
그래서 여기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럼 만약에 이 공법에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어디 걸 따라가냐? 민법상의 사단법인 거를 갖다가 사법의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갖다가 준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걸 먼저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조합이라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조합의 설립 절차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제목 성격도 파악했다면. 그래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네요. 가서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인 이상이? 7인 이상이. 그래서 이 7인 이상이 모여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회사의 위치 명칭 같은 정관을 작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동의를 얻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합을 갖다 만들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요. 그게 이제 동의 요건이 중요한 거고, 그럼 동의 얻었으면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가 받아서 성립됐다 그러면 그것은 법인이 아니죠. 그건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법인이죠. 그러면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등기함으로써 성립됐다 그래 되니까 이와 같이 등기함으로써 성립됐으니까 바로 이것이 성립 시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성립 시기가 되는 거다. 왜?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반 성립됐다 그러면 그건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여기에 동의 요건이 있죠. 동의 요건은 일단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시 요건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뭐 면적 산정에 뭐 특례가 있다는데, 자, 여러분 면적하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따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본다 할지라도 여기는 국 공유지도 일단은 그 안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포함시켜 주지만 뭐가 더 먼저 해야 되냐? 사유지부터 동의 얻고 얻지 못할 때 가서 국공유지를 동의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총수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대상이 될 것이냐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 소유자인데 공유인 경우다 그러면 각 대표하는 사람이죠. 공유인 경우 단 집합건물의 집합건물은 각각의 사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틀리다. 공유인 경우와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 다르다는 걸 꼭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인가받았잖아요. 그죠? 인가받은 걸 변경했다. 우리 법에서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죠. 새로운 행위입니다. 새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이 변경했다 그럼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 중에서 경미한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것과 달리 경미한 경우는 어떠냐? 경미한 경우는 그냥 넘어갔다. 아니면 또 개발법, 우리가 개발의 허가 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적의 감소, 기간의 단축 같은 거는 가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경미한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주소지 변경이 있습니다. 무슨 변경? 주소지 변경. 주소지, 소재지 변경이겠죠. 그 다음 공고 방법의 변경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소, 소재지 변경이 있고 공고 방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는 조합의 법적 성격은 바로 뭐라 했어요? 법인.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돼 있죠. 그럼 어느 때 등기하는 거냐? 주된 사무소에 관한 등기소에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또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무슨 규정?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 준용한다. 이 말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 절차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다음 조합을 갖다 이렇게 설립됐으면 이제 조합원이 문제되겠죠. 조합원. 그럼 우리는 이 조합원이 있다. 그럼 여기 조합원이다 그랬는데 이 조합원이라는 것은 그 구역 내에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면 된다. 그 포인트는 이 내 소유자이면 된다. 그러면 미성년자 가릴 거 없습니다. 당연 조합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루어지는 조합원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 조합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따질 거 없어. 동의 여부 따질 거 없어. 미성년자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또 동의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유자면 된다. 당연 조합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조합원은 자체적으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 권리라는 것은 보유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 의결권을 가져요. 상관없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의무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의무는 가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을 조합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연체료를 부과시킵니다. 또 연체료 부과시켜도 그런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가서 위탁 강제 징수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민간이 강제 징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탁 강제 징수를 누굴 시켜서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켜서 가서 위탁 강제 징수합니다. 그 위탁 강제 징수했으니까 사무관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꼭 4%의 수수료를 갖다가 떼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갖다가 떼어주도록 돼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해당하는 사항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조합에는 임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합의 임원.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와 같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임원은 조합장이든 이사든 감사든 이거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기 때문에 이건 총회만이 하는 겁니다. 필수로 총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한테 위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이 중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자, 이제 금치산자란 말은 뭐로다 명칭이 바꿔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볼 수 있느냐. 그 피성년 후견인이 돼 있어요. 그 다음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그대로 여기 두고 있어요. 자, 그래 볼 수 있겠고. 미성년자,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죠. 왜? 행위 무능력자일 때. 그러나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어도 임원은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는 될 수 없어도 조합원은 될 수 있어도 임원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 무겁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금고, 징역, 사형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받지 아니라 확정대로 인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종료됐으면 상관없는데 종료됐어도 인연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 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조합원의 임원인 선임자가 결국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상실했더라도 종전에 관여한 행위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직원의 임원의 직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 어떤 걸 쓰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겠죠. 그렇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된다 하는 것 당연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나아가서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고, 자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를 합니다. 다만 가장 조심할 게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라든가 또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했다면 이때 누가 대표하는 거냐? 감사가 대표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 또 같은 목적을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봐야 되겠죠. 자 보면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 되죠. 저당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아니죠. 의결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임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조합원 자격이 아니죠. 임원인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임원이었던 자, 임원. 그 다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 토지 면적이 필요 아니죠. 토지 면적, 보유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 결의권을 갖는다,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한 경우에 앞서 있죠. 체납했다 그러면 위탁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럼 위탁 강제 징수면 감사도 스스로 4%를 떼어줘야 된다. 그럼 5번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거기는 또 뭐가 있냐? 총회가 있겠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의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기관을 대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회는 둘 수 있는 거죠.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자, 그 중에서 총회의 권한을 갖다가 대의원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뭐라고 그러냐? 정계는 환선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청산금 및 징수 교부가 완료된 그런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중급 문제죠.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랬죠. 없는 사항은 바로 뭐냐? 자 정계는 환선해. 그래서 정관, 그렇죠? 개발계획, 환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 선임. 거기 있네. 조합 임원 중에 뭐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죠. 그러니까 이사 선임.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구나 하는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시 계획을 갖다가 작성해야 되겠죠. 실시 계획은 구체적 계획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은 설계도서, 자금 계획, 또 사업 시행 기간 이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되겠죠.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인가는 누구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권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작성했으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인가받았으면 이를 갖다 뭐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해 주도록. 구체적 사람은 실시 인가고시가 바로 특허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될 사항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된 거로 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지형도면은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작성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고서 이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를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이 10%분에 감소하고자 하는 게 인가를 받은 실시 계획에 관한 인가 변경을 한다. 자 10%는 감수죠. 그죠? 이 감수했으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것으로서 이때는 우리가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한 경우는 시도사가 지정권자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얘를 인가해 주겠다는 걸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죠? 의견 청취. 다음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거 포함된다 그랬죠? 다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실시 인가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할 사항, 특히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럼 여기에 따라 각종 인가고시면 집중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